한국 기술력으로 현무 파이브 같은 걸 만들었다고. 이게 말이 돼? 분명 한국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한국의 현무 파이브가 세계에 첫 선을 보이며 세계 각국의 반응이 다양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끊임없이 한국을 견제하고 또 한국을 질투하는 중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는데요. 오늘 사연은 이 기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에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국방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제가 이런 직업을 택한 것이 좀 놀라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군대 그리고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미 육군 대장으로 은퇴하셨고 아버지는 현재 미 공군 중장으로 복무 중이세요. 두 분 모두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으셨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젊은 장교로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군대와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두 분 모두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군사 문제, 특히 한미동맹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날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사 마감에 쫓기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죠. 드디어 끝났네요. 그때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였죠.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다 보면 이런 날이 많아요. 세계 곳곳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역까지 직접 가보기도 하죠. 힘들지만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주방으로 향하던 그때 제 노트북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노트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발신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중국 정보원에게서 온 메일이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첨부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극비 문서였거든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형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였죠. 이게 무슨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라고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죠. 중국 전문가들은 정말로 현무5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이상했어요.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요? 확인해봐야겠어요. 저는 바로 중국의 군사 전문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리 박사님, 혹시 현무5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죠. 사라,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예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직접 가봐야겠어요. 한국에 말이죠. 결심을 하고 나니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현무5에 대한 모든 공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챙겼죠. 보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전화기를 들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업계에선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보스, 네, 사라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 네,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의 신형 미사일 현무5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네, 맞아요. 직접 가서 취재하고 싶어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편집장이 바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큰 특종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새벽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현무5로 가득했어요. 대체 이 미사일이 뭐길래 중국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았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 정도? 초음속이라 그래봤자 얼마나 빠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을 보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질문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현무5의 실제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을까요? 왜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질문을 적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비행기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죠. 와, 정말 발전했네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는 또 달라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IT 강국다운 첨단 기술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이런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이라니 뭔가 특별할지도 몰라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이제 본격적인 취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부터 뒤져보기 시작했죠. 공식 자료로는 부족해요.
내부 소식통이 필요하겠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인터뷰에 응해주기로 했죠. 네, 김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죠. 내일이 기대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현무5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모든 것을 밝혀낼 자신이 있었죠. 잘 자요. 서울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서도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는 그 짜릿함. 그걸 위해 살아온 거나 다름없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은 거의 못 잤지만 흥분된 마음에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준비를 했죠. 오늘은 꼭 뭔가를 알아내고 말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국방부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현무5 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방부에 도착하자 김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라씨 오랜만이네요. 네, 김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 과장님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죠. 사라씨, 현무5에 대해 묻고 싶다고 하셨죠?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네, 현무5의 실제 성능이 궁금해요. 특히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하셨어요. 현무5의 정확한 스펙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오차 범위는 3m 이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건 현무5가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뛰어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무기 시스템인 것 같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너무 민감한 내용인데. 고민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국방부 구내식당에 와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야, 너 들었어? 현무5 시험 발사 성공했대. 진짜? 언제? 어제 새벽이래. 근데 비밀이래.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이거 큰 뉴스인데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현무5 개발에 참여했다는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사라씨가 현무5에 관심 있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박 박사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까요? 박 박사님, 현무5의 핵심 기술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극초음속 비행과 정밀 타격 능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하면서도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현무5는 너무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현무5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박 박사님, 혹시 어제 시험 발사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반응으로 저는 확신했어요. 시험 발사는 분명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세계가 알아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도해도 될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현무5 음속의 5배 이상 속도, 오차 범위 3m 이내. 타이핑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말이에요. 에잇, 일단 초고는 써놓고 고민해야겠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또 썼어요. 현무5의 능력, 그것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기술력까지도요. 휴,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죠. 내일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겠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현무5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많았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어제 쓴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잠을 자고 나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국방부로 향했어요. 오늘은 공식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꼭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내고 말 거야. 국방부 브리핑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중에는 중국 기자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 브리핑이 시작되고 국방부 대변인이 현무5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어요. 현무5는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무기로 그 성능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순간 중국 기자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의 기술로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건 뭐지? 왜 저렇게 공격적인 거죠? 대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현무5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중국 기자가 나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는 현무5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세요. 왜 미사일 기술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브리핑실을 빠져나갔죠.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그 중국 기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현무5의 개발을 저지해야 해. 맞아,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이건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방해 공작이잖아요?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저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당신 뭘 엿듣고 있는 거요? 저는 그냥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보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국에 알려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들었어?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대. 응? 갑자기 왜? 뭔가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무5 때문에 무역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중국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보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제 의무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 기자의 일이니까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지만 진실은 명확히 드러나도록 노력했죠. 휴,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죠. 이제 편집장님께 보내드려야겠어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검토해볼까?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현무5의 능력, 중국의 반응, 그리고 시작된 경제 보복까지요.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기사를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시차 탓인가 하고 한참 중얼거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밤새 수많은 알림이 와 있더라고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평소 보는 뉴스 사이트들의 놀라운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완료. 현무5 사실은 핵탄 2 탑재 가능. 한국의 핵무장 동북아 평화 위협.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 취재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현무5는 분명 재래식 무기였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확실히 확인해봐야겠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에 다른 기자들도 웅성거리고 있더군요. 저 뉴스 정말일까? 영국 기자가 프랑스 기자에게 물었어요. 설마, 하지만 저렇게 떠들썩하니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프랑스 기자가 대답했죠. 저는 기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박 박사님, 이 뉴스들 보셨어요? 정말인가요? 아니요, 사라씨, 그건 완전히 거짓 정보예요.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고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걸까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죠? 글쎄요, 아마도 현무5의 개발을 저지하거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사라씨,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보전이에요. 박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어요. 모두 이 뉴스가 허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죠. 국방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간신히 기자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브리핑실은 이미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소리치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번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으며 현무5는 순수한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이며 우리는 이를 유포한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때 한 중국 기자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왜 현무5의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른 기자들도 가세했어요. 맞습니다. 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거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대로 진실이 왜곡되는 걸 볼 순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간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무척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현무5 개발 과정을 취재했어요. 국제 전문가들의 검증도 받았고요. 현무5는 분명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한국 기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기자들도 동참했죠. 하지만 중국 기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한국 기자가 다가왔어요. 사라 씨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허위 정보가 퍼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었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라 씨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죠.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제가 아는 중국 기자였죠. 사라, 조심해. 너의 행동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메시지를 읽고 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네.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계속 취재를 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물러설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에 대한 사실, 중국의 반응, 그리고 이번 허위정보 사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야. 의도적인 정보 조작이지. 누군가 현무5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 글을 쓰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전이었던 거예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이런 식의 정보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아야 하지.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또 썼어요.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죠. 현무5의 실제 성능, 핵무기 의혹의 허위성, 그리고 이런 정보 조작의 위험성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기사를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 중국 기자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제의 사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뭔가 결정적인 걸 찾아내야 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중국 군부 내부 소식통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카페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이 소식통은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분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너무 민감해서 걱정되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거든요.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커피를 한 잔 시켰죠. 낯익은 얼굴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리 씨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사라, 잘 지냈어? 네, 리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거 알아요. 리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라,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현무5에 대해 우리 군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소? 네, 맞아요. 정말 중국 군부가 현무5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고 있나요? 리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우리 군부는 충격을 받았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그렇게까지요? 그로써 현무5의 성능이 우리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 이건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리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럼 어제의 그 허위 뉴스들도 중국 군부의 작품인가요? 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도 반대하는 일이요.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소. 현무5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현무5를 두려워하는 거죠? 리 씨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건 꼭 비밀로 해주시오. 우리 군부 내에서 현무5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소. 결과는 충격적이었소.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건 옳지 않아요. 동의하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요. 현무5를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거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의 문제가 아니었죠. 국제 정세, 군사 균형, 기술 패권, 그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리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현무5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로 발전한 건가요? 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한국을 늘 무시해왔소. 기술력이고 뭐고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현무5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소.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글쎄,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항의를 계속하겠지. 하지만 물밑에서는 현무5에 대항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거요. 이미 시작됐을 거야.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중국 군부도 인정한 게임 체인저. 타이핑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숨기면 안 돼.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또 썼어요. 현무5의 실제 능력, 중국 군부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 긴급한 취재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 뉴스를 매번 체크하며 한국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향해 더 넓은 시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취재를 너무 급히 갔다 와서 한국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벌써부터 그립네요. 한국의 가을이 다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다시 찾고 휴가를 즐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리운 한국인데요. 여행으로 방문하고 나서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 문화가 한국처럼 세계를 휘어잡으려면 한국이 잘하는 걸 배워오면 되잖아. 여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기사일 뿐이라는 그녀는 몹시 억울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왕리링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베이징 출신이지만 현재는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데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였는데 제목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덴마크의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의 불닭볶음면 오히려 더 큰 주목받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식품 관련 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어볼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떻게 한 나라의 금지 조치가 오히려 그 제품의 인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제품이 한국산이라니 더욱 의아했어요. 저는 즉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보니 불닭볶음면의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영국 언론도 이 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이 제품의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건 분명 뭔가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이 뒷돈을 먹였을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저는 즉시 제 편집장에게 연락했어요. 이 불닭볶음면 사태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편집장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식품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평범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중국인이라 비밀을 알려주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식품청에 문의했죠. 그들의 답변 또한 의아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 사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마케팅 전략이 뭔가 특별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취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 식품산업,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웹사이트에서 한 칼럼을 발견했어요. 그 칼럼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데이비드 드부아 박사였는데요. 그의 분석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으로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K브랜드 전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중국은 이런 전략을 세우지 못했을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미국에 와서 요새 매일 느끼거든요. 중국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요.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인들은 환대받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요새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저는 프로페셔널한 기자로서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도 이를 배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중국이 한국을 배워서 중국 문화의 우수함도 더 널리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브랜드 성공 비결,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기사가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요. 물론 기사를 쓰는 건 그리 쉽지 않았어요. 우선 저는 데이비드 드부아 박사의 분석을 접한 후 저는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죠. 드부아 박사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게임 산업, 심지어 뷰티 시장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특히 2030년까지 183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뷰티 시장의 전망에 놀랐죠. 중국의 화장품 시장도 크지만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드부아 박사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994년 영화 쥬라기 공원의 흥행 수익이 현대차 150만 대 판매와 맞먹는다는 보고서를 본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중국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 영화의 흥행 실적을 보고 국가 전략을 바꾸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게다가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문화부의 예산이 60억 5천만 달러나 된다니 프랑스보다 30%나 많은 금액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어서 세계를 한국 문화로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드부아 박사의 분석은 계속됐어요. 한국은 재미있고 빠른 소비자 발견 국가라고 하던데요. 카카오톡의 선물 기능을 예로 들며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것을 신나는 경험으로 만든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스타벅스부터 아모레퍼시픽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선물 시장을 활용한다니 이건 정말 새롭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몰입형 경험 제공이라는 개념도 인상적이었네요. 패션 브랜드가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화장품 회사가 미술관을 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웹툰에 음향 효과를 넣어 만화 읽는 경험 자체를 바꿔버렸다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만화 시장에
25%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K-팝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는데요. 청각적 요소인 음악에 촉각과 시각을 어필하는 퍼포먼스를 더해 브랜드 매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K-팝 검색의 이미지 비율이 일반 웹 검색보다 2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과 계약하는 거였군요. 중국의 C팝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멋진 능력자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 없으니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에 한 몫을 더해 한국 기업들의 실험 정신까지 기여를 했더라고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팝업 스토어가 있는 도시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죠. 2022년에만 250개 이상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니 이를 통해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테스트하는 문화가 부럽기도 했어요. 중국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대륙이 넓다 보니 뭔가 유행이 번지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 맞아요. 이걸 한국이 잘하죠. 중국은 힘들어하고요. 삼성이 단편 영화를 만들고 편의점 브랜드가 드라마를 만든다니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장은 반드시 스크린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반드시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게 됐어요. 동시에 질투심도 생겼죠. 왜 우리 중국은 이런 전략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의 전략을 배우면 중국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죠. 제가 좀 긍정적이죠?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드부와 박사가 제시한 4가지 질문인 브랜드를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 몰입감 제공, 새로운 실험, 미디어 자산 활용까지 모든 게 중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있는데 중국이 못할 리 없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빠른 도전 정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 독창성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을 글로벌 무대의 강자로 만든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중국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우리 중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기사를 발행하고 나서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국의 문화도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지만 독자들이 내 생각을 잘 이해해줄지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도 되었거든요.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SNS 계정으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리링 너 매국노야? 한국 돈에 넘어간 거냐?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온통 비난 일색이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았죠. 일부 독자들은 제 기사를 자세히 읽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해명 댓글을 달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배울 게 뭐가 있어? 우리 문화가 최고야. 한국은 중국이 없었으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는 나라였다고. 그런데 한국을 배우라고 해? 너는 매국노야.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댓글이 달리는 알람 소리가 쉼없이 울려 우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문제는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퍼뜨리는 건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아보면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죠. 너 같은 배신자는 중국에 발도 들이지 마. 미국에 산다며? 미국 음식을 먹고 뇌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냐? 이메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통의 증오 메일이 쏟아졌죠. 심지어 제가 일하는 언론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편집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죠. 리링 상황이 심각해. 당분간 휴가를 가는 게 어떻겠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단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쓴 기사였을 뿐인데 왜 제 순수한 애국심을 아무도 몰라줄까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보니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더라고요. 매국노 왕리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어요.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틱톡의 인플루언서들도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 사람들이 맞나 싶었어요. 이성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감정적인 반응만 가득했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했던 중국인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타국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적인 애국심만 강요하는 분위기. 이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점점 중국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죠. 비판적 사고나 건설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맹목적인 애국심만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독자였는데 당신 기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현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 메일을 읽고 울컥했어요.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찍힌 매국노라는 낙인을 어떻게 지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선 저는 편집장님의 말대로 이메일도 SNS 계정도 보지 말고 우선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휴가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에 먼저 놀랐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깔끔한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신 기술들까지 중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팝 아이돌 굿즈 샵에 들렀는데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단순히 CD나 포스터를 파는 게 아니라 아이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돌의 목소리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앱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드부와 박사가 말한 몰입형 경험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길을 걷다 우연히 드라마 촬영 현장을 목격했는데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저렇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국 문화가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으로 이동을 했다가 저는 참 씁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모든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직원이 중국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놀랐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 제품 중국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친절한 직원의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 정작 이렇게 한국 제품을 사러 오는 중국인들이 많은 거잖아. 그런데 나를 왜 그렇게 욕을 한 거지? 복잡한 심경으로 저녁에 한국인 기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데려가준 식당은 정말 특별했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테이블에 설치된 스크린에 요리 과정이 나오더니 잠시 후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빠른 소비자 발견 능력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친구가 묻더군요. 아니, 그냥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서.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좀 빠르기는 해. 나도 가끔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 바로 그 빠른 속도가 급변하는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힘 아닐까?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다시 삼켰습니다. 이게 중국인으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이랄까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 기자 친구 덕분에 조금 더 한국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해보면 좋을 곳들도 추천해줬죠. 친구의 추천대로 다음날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시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K-팝 아이돌의 트레이닝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춤 노래는 물론이고 외국어, 매너 교육까지 웬만한 학교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타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일부러 찾아다닌 게 아니라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야, 이거 정말 비싸다. 한국 물건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사야지. 중국 가면 이 정도의 품질은 못 구해. 한국 거는 비싼 값을 하잖아. 겉으로는 불평하면서도 결국 지갑을 여는 모습에 절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억눌린 욕망을 볼 수 있었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요. 제게 쏟아진 엄청난 댓글 세례가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했겠죠?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니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미국으로 가는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언론사와의 계약이 끝나갈 시점이었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아버지와의 영상통화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랜 공산당원인 아버지의 애국심은 누구보다 강했죠. 리링, 무슨 소리니? 내 나라야. 당연히 돌아와야지. 잘못된 건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없었어요. 한국의 성공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중국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또 매국노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 의무야.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어렵더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세대는 무조건적인 애국심이 당연했겠지만 저에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그 기사 때문에 제가 받은 비난들을 아세요?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원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이야.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라면 내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니?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애국심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한 편의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최대한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전략 중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죠. 하지만 기사를 보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걸 보내면 또 어떤 비난을 받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눈앞에는 제가 받았던 원색적인 악플들이 펼쳐졌고 귓가에는 SNS 댓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 후배였어요. 선배, 저 선배 기사를 보고 이번에 한국 다녀왔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어차피 한국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좀 배워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말 큰 소리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괴로웠어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조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국심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뿌리인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 기사는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개인 블로그에 한국 여행 경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올렸죠. 직접적인 비교는 피하고 그저 제가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썼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의 블로그 글이 중국 SNS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요. 익명으로 달린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 글이 더 퍼지면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조국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한 애국이 아버지의 애국과는 다른가 봐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앞으로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밖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죠. 미국에 남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주로 동아시아 문화와 경제에 대해 글을 썼죠. 특히 한국의 마케팅 전략과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를 자주 다뤘어요. 물론 중국에 대한 글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조국이 날 버렸다는 생각에 뿌리를 잃은 것 같아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밤낮으로 공부하고 취재하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글이 미국의 유명 매체들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전문가 왕리링의 날카로운 통찰이란 평가와 함께요. 특히 한국의 성공 전략을 분석한 칼럼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었죠.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치밀한 전략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읽히며 저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칼럼니스트로서의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 한편에 서글픔도 컸어요. 제 글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는데 정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국,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끔 중국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리링, 내가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해. 어떻게 지내? 글 쓰면서 잘 지내고 있어. 내 글 혹시 봤어? 아니, 못 봤어. 여기선 내 글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쓴 글로 세계의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정작 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 없다니. 어느 날 한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산업을 비교해달라는 거였죠. 방송 중 앵커가 물었어요. 당신의 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고 대답했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제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도 읽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글을 쓰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때론 외롭고 때론 서글프지만 이것이 제가 택한 길이에요. 언젠가 제 글이 자유롭게 중국에서도 읽힐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시작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언젠가 꼭 내 글로 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부러운 한국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국군이 날 행사를 취재하며 한국의 국방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 미국 기자의 사연, 그리고 한류의 비밀을 밝혀낸 중국 기자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